네,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오늘 두 손으로 해주셨습니다. 법률 톡톡. 자, 이렇게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준비된 이 주제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더럽습니다, 기분이. 예, 아마 변호사님도 그럴 거예요. 뭐 영화, 뭐 드라마 간접적으로만 봐도 기분이 더러운 오늘의 주제 성범죄입니다. 네. 성범죄 이 안에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개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범죄라고 총칭을 하는데 성범죄라는 게 타인의 어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기본적인 틀로 총칭하는 겁니다.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흔히 듣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리는 뭐 몰카 같은 것들, 또 무슨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뭐 준강간, 뭐 굉장히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벌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 형법뿐만 아니라 아청법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청법, 성폭법, 특강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에서 이 성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그 성적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특별법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다양하게 쫙 카테고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관통하는 뭐 성범죄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좀 뭐 공공하게 하진 않죠. 예. 아무리 이제 공중에서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 지금부터 성추행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긴 하거든요. 웃긴데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뭔 특징이냐면 증거가 없어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피해자의 진술이 그냥 유일하고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에 갔을 때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처음 한 말이 거의 그렇죠. 일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조금만 말이 바뀌거나 이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게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어딘가에 적어 놓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뒤로 가면서 약간은 왜곡되고 그렇죠. 가능성이 조금 좀 망각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뒤로 갈수록 진술이 바뀌면 감정이 섞일 수 있잖아요. 또 짜증나고. 그렇게 되면 그 피고인, 피의자 쪽의 변호인은 그거를 굉장히 탄핵을 하게 됩니다. 이거 봐라. 말 바뀌는 거 봐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정말 그런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내 기억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빠르게 메모를 해두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게 처벌 자체도 굉장히 무겁지만 뭐 신상 공개라든지 뭐 전자발찌 그리고 취업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보안 처분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사실 한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어요. 맞아요. 친고죄라는 건 이제 그 피해자나 고소권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하면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를 해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고 처벌도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범죄는 뭐가 좀 있나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많이 겪을 수 있는 강제추행죄. 뭐 강간죄,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뭐 요 정도가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추행이 뭐냐면 그냥 일반인이 느꼈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그 정도라고 추행.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때리거나 이런 경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를 주무르거나 귀를 만지거나 귀를 왜 만져? 이런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학생 여학생이 막 귀를 만지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옷 위로 만졌더라도 이렇게 주무르면서 뭔가 이제
대화를 자꾸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다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러브샷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러브샷 네, 판례? 판례예요. 이게 이제 골프장에서 근무하시는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네. 분이 그 여종업원들에게 러브샷을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싫다고 했는데 이제 그 피고인이 나 여기 골프장 사장하고 친해. 너 내 말 안 들으면 불이익 있을 수 있어. 내가 사장하고 다 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러브샷을 강요를 한 겁니다. 이 러브샷이 강제추행이냐?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냐면 러브샷도 하다 보면은 실제 접촉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의사에 반하잖아요.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하기 싫다는데 그거를 강제로 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간죄는 강제추행에서 하나 더 이제 좀 더 나간 범죄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거는 객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예전에는 강간죄는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트랜스젠더 같은 분은 부녀, 여자가 아닌데 강간죄의 개체가 되냐, 여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도 생물학적인 여성은 아니지만 사람. 여성으로 봐서 이제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했고 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이제 사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이 강간죄의 객체라는 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디지털 성범죄도 문의가 문제죠. 굉장히 많이 진짜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네. 몰카. 알고 계시죠? 네. 지하철, 화장실, 네. 계단,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서 여성분들 이제 짧은 치마 입고 있으면 뭐 허벅지 같은 데 그쵸, 촬영을 그쵸. 한다거나 맞아요. 그 촬영한 걸 뭐 유포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일컫는 범죄인데 그 처벌 많이 되고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범죄의 특징이 또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아는 변호사가 있어도 그 변호사한테 문의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에요, 성범죄는. 이거? 창피해서.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변호사를 찾는 가장 많은 유형의 범죄도 이 성범죄예요. 그렇겠구나.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맞아요. 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많습니다, 요새. 네. 그러면은 부부간에 성폭행도 있겠네요. 부부간의 성폭행 강간죄 성립합니다. 이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법적인 법률상의 배우자인데 이게 어떻게 강간이 되냐. 그러니까. 찬반론이 있었지만 어쨌든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그런 자기 결정권을 폭행과 협박으로 침해를 했다면 그렇다면 처벌 대상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판례가 조금 저는 타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범죄인데 다 나오고 있는 계속적인 이야기는 폭행이나 협박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무엇인가요? 예, 성범죄에서 말하는 폭행하고 협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 협박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시로 판례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판례가 제일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여고생인 어떤 피해자를 이제 피고인이 여관방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성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그 여학생이 이제 싫다고 했겠죠.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 피고인이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때리지 않았어요. 말로. 말로. 지금 내 옆방에 내 친구들 되게 많아. 너 소리 지르면 이거 다 들려. 한 명하고 할 거야, 여러 명하고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로 개 때렸네요. 진짜. 네. 이게 사실 어떤 물리력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말로 얘기를 한 건데도 판례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한 명하고 할 거야, 여러 명하고 할 거야. 그거는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도 이제 폭행 협박에 들어간다는 거. 역시 판례가 제일 이해하기 편하다. 재밌죠. 네, 정말 다양한 걸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판례만한 게 또 이해하기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나 자체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기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수사기관에 일단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메모를 해두시는 거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시라면 몰래 촬영된 성관계가 촬영된
해당된 영상이 유포됐다거나 또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 얼굴이 음란물과 합성이 돼서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상당히 요새 많이 그게 있거든요.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 여성인권진흥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곳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뭐 방통위 같은데 영상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네. 가능하니까 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톡톡 이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 하단에 댓글창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거 하나하나 있으시면요. 김한나 변호사님이 알아서 또 이렇게 잘 해주실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법률톡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